첫 번째 이슈, 파업까지 다가온 침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지금 6개월째 침체 호소인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부채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건국 이후 100년 동안 늘어난 부채보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 동안 늘어난 부채가 훨씬 많고 올해 초에는 34조 달러까지 찍게 되면서 미국의 부채가 엄청나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거를 넘어서 35조 달러까지 갔습니다. 불과 100일 만에 1조 달러의 부채를 또 추가했어요. 이거는 뎁트 클락이라고 구글에 검색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한국말로 하면 부채 시계인 건데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36조 1,500억 불까지도 올라갔을 거예요. 아마 이게 월요일에 캡처한 거니까. 그러는 와중에 GDP 대비 부채 비율도 예전에 비해서 꽤나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행정부의 욕심 때문이죠.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런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최근의 모습은 더더욱 그렇죠. 대선이라는 이벤트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산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국 역사적으로도 대선이 있는 해에는 항상 장이 좋았잖아요. 그렇게 장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행정부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보통 자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유동성을 계속해서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행정부는 그 짓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는 와중에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던 애플의 전체 지분의 절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던 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주식이거든요. 은행이에요. 은행 주식인데 이것도 정말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은 역대 압도적 최대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여기였습니다. 역대 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많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은 워렌 버핏이 요만큼 안전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겠죠. 미국의 자본시장 같은 경우는 주주에 대한 이익을 되게 버브에서 중요하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배당도 배당이지만 거기서 또 남는 돈이 있으면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그거를 소각시켜서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에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워렌 버핏이 한 선택 중에 또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자사주도 안 샀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시키던 사람이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도 비싸다라고 하면서 자사주조차 안 샀습니다. 그걸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지니까 워렌 버핏이 왜 이랬지? 라는 시장의 의심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시장은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로 미국 행정부는 엄청나게 많은 유동성을 풀었어요. 가계에다가 지원금 뿌리고 학자금 대출 다 탕감해줬죠. 별짓들을 다 하면서 가계에 지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는 초과저축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2021년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가지고 초과저축을 이제 다 썼습니다. 여태까지 덤으로 쌓아놨던 저축액들을 소비하는 데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까 돈 쓰는 게 너무 좋아. 돈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쓰고 쓰다 보면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에 중독이 돼버렸고 그렇게 중독된 미국 사람들은 신용카드로까지 소비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2021년부터 신용카드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했고 신용잔고가 더 이상은 늘어나기 힘들어지는 지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여태 신용카드 썼으니까 청구서가 나오겠죠. 그 청구서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불을 못해서 연체를 점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데이터는 60일 이상 연체된 신용카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60일이 아니라 하루만 연체가 돼도 연체는 연체잖아요. 그래서 전체 연체를 따져보면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연체율은 9%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토론 연체율은 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제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60일 이상 연체되는 게 지금 3%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태까지 소비에 중독된 미국이 더 이상은 감당하기 힘든 시점이 왔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 여태까지 1분기, 2분기에 미국의 엄청난 성장을 견인했던 것 또한 민간 소비였는데 그때 그 민간 소비의 증가는 결국 이 신용에 기인한 부채에 기인한 성장이었구나라고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1분기, 2분기 GDP 성장도 내수 민간 소비가 가장 많이 성장을 하면서 GDP 성장을 이끌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 소비가 줄어들 여지가 충분히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한 가지 큰 문제가 뭐냐?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꽤나 높은 4.3%로 나왔다는 거죠. 실업률 지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부채가 늘어나도 어쨌든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로 갚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빚은 늘어날 대로 늘어났는데 일자리를 잘리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에서 실업률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고, 부채는 늘어난 상황인데 실업률이 늘어난다? 그러면 순식간에 늘어난 부채를 더 감당하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실업률을 되게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요게 이제 고용보고서상의 고용 지표입니다. 재밌는 포인트가 2024년 5월, 6월, 7월 거고 2023년 7월 거예요.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샴룰이라는 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요 샴룰이 뭐냐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직전 3개월간의 실업률 평균이 직전 12개월까지의 가장 실업률 낮은 것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 어김없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샴룰인 거죠. 지금 보시면 4.0, 4.1, 4.3이 직전 3개월이잖아요. 직전 3개월 평균은 4.15? 뭐 이 정도 됩니다. 가장 낮았을 때는 3.5였다는 거예요. 이미 0.5%를 넘어서 0.6%까지 올라간 상황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3.9인가? 그래가지고 샴룰을 넘어서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가 이번 7월 실업률을 보니까 샴룰의 조건을 충족했구나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샴룰의 조건을 충족했다는 거를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그 전에 코로나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여기가 이제 IT 버블 때 보시면 언제나 샴룰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침체가 어김없이 왔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 시장에서는 샴룰을 넘어서도 침체가 아닐 수도 있다. 미국 경기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 샴룰을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침체의 신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뭐냐면, 요 풀타임 잡과 파트타임 잡의 성장률이거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FRED 사이트에서요. 근데 보시면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고 요때도 그렇지만 코로나는 좀 특수한 케이스긴 했었죠. 어김없이 침체가 올 때는 풀타임 잡은 줄어들고 파트타임 잡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딱 풀타임 잡은 줄어들고 파트타임 잡은 늘어나고 있다는 상황이라는 거에서 저는 지금 이미 침체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앞까지 왔다고 제목에 표현은 했지만 이 침체라는 게 뭡니까? 기술적으로 2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 침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3분기 성장률이 어떤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근데 3분기 성장률 마이너스고 4분기 성장률 마이너스가 되려면 내년 상반기는 돼야 돼요. 내년 상반기가 돼가지고 보니까 작년 하반기는 침체였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저는 지금 여기 시점에서 이미 침체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 다들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이것도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1차적으로 제일 리스크가 되는 게 뭐냐면, 은행은 금융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은행이 돈을 버는 방식이 뭐냐면요, 예금 적금 받아가지고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예금 적금 받아가지고 그거를 장기로 빌려주는 거예요. 10년짜리 대출, 20년짜리 대출, 30년짜리 대출로 장기로 빌려주는 게 은행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단기금리가 싸고 장기금리가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예대 마진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시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돼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은행이 돈을 벌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대 마진을 창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장단기 금리차의 1차적 리스크가 되는 건데, 문제는 언제나 장단기 금리차가 생기고 나서 해소될 때, 그 금리차가 해소될 때 침체가 있어 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뇌피셜입니다. 은행은 여태까지 쌓아놓은 자본으로 버티다가 역전이 해소될 때쯤에는 도저히 못 버틸 때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하기는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미국 역사상 금리차 해소가 진행될 때는 언제나 침체가 있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지금 이게 월요일에 캡처한 게 8bp까지 축소가 됐었습니다. 역전 폭이. 그리고 역대 최장기간 금리차 역전이 돼 있었어요. 금리차 역전이 돼 있었던 기간이 2022년 7월부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2년 넘게 금리차가 역전돼 있는 상황이고, 오늘 보니까 3bp까지 축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해소될 경우에는 정말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장에도 많이 알려진 거다 보니까 시장은 요거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 증시가 급락하는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는 사이드카뿐만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리면서 1987년인가요? 미국의 블랙 먼데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23% 빠지는 이슈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사이드카며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가 이제 미국에 처음 도입된 게 시작인데,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지금도 여전히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걸어놓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매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줄줄이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연쇄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블랙 먼데이 사건이 발생했고, 고점 대비 23%나 하락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 매매를 중지시키는 어떤 지수가 일정 하락폭 이상 아니면 상승폭 이상을 만들게 되면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는 거를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그 서킷 브레이커가 터질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에 이제 샴룰이라는 조건을 충족했잖아요. 많은 프로그램 매매들이 물론 여러 알고리즘을 걸어 넣을 수가 있겠지만 아마 프로그램 매매 중에 샴룰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매도라는 알고리즘이 걸려있는 프로그램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매도세로 인해서 코스피가 큰 폭 하락했다고 보는 게 가장 중론이기는 해요. 코스피보다 더 많이 떨어졌던 게 이 니케이였다는 거죠. 니케이는 12%나 엄청나게 많은 하락폭을 기록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나스닥도 좀 빠지긴 빠졌죠. 일주일 동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10% 빠졌나요? 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여태까지 오른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저는 침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기는 합니다. 침체 호소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떨어지는 거는 AI에 대한 기대가 생각보다 이게 돈이 안 되겠는데?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로 침체를 반영하게 된다면 저는 S&P 500 기준으로 4천까지는 갈 거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침체 호소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우리 달러 스마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미국 경제가 강합니다. 미국 경제가 강하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잖아요. 금리 인상이 예고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띄어요. 미국 경제가 강하면.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침체가 올 것 같으면 달러가 약해집니다. 근데 막상 정작 침체가 오잖아요. 그러면 달러는 다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제 PT를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환, 신용, 주식, 원자재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위험이 선호될 때는 주식이나 원자재로 자본이 이동을 하는데 침체가 우려될 때는 채권으로 자본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아가지고 채권 산다는 거죠.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채권 자산에 자금이 몰리고 그럼 이제 채권 금리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딱 이 정도예요. 주식을 팔아가지고 채권을 사니까 채권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채권 가격 자체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근데 정작 침체가 오면 주식이고 채권이고 다 팝니다. 다 팔고서 환으로, 달러로 돈이 몰린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요 달러 스마일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경제가 강할 때도 달러가 강한데 우려가 나올 때는 약해졌다가 다시 달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이 여기일 수도 있겠죠. 여기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겠죠.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건지 아니면 약해지고 있는 과정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침체가 오면서 우리가 지금 한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미국 침체가 확인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급등하는 이슈가 발생을 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되게 큰 영향을 끼쳤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요 엔화의 급등과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죠. 요거는 이번 이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요. 정치권의 욕심으로 재무부의 부채 비율은 지속적으로 급증을 해서 35조 달러에 달할 정도가 됐고요. 보유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및 기타 주식을 과반이나 청산해서 워렌 버핏의 현금 비중은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가게는 코로나 때 뿌려진 돈맛에 중독돼서 초과 저축과 신용으로 여태 소비를 해왔고 이제는 그 청구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실업률은 경기 침체의 지표로 이용된다는 샴룰의 조건을 충족했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떨어진 그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 가장 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2년 넘게 역전되어 있던 장단기 금리차 또한 마이너스 8bp, 지금은 마이너스 3bp입니다. 3bp까지 축소되면서 침체 우려의 확대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침체에 대한 우려로 월요일 일본과 한국 증시는 지수가 마이너스 10%에 달하는 강한 낙폭을 기록했고 나스닥 또한 선물 시장은 5% 이상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를 확대했었는데 결국 그날 마감은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엔화 강세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증시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번 이슈에서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질문 있으십니까?